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 리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발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맨유 같은 경우는 지르크제가 선발 출장을 했고, 그리고 덜리어트 처음으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이랑 똑같은 라인업으로 또 출전을 했고요. 일단은 이선에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다음에 가르나초, 그다음에 3선에 마이노와 카세미로, 그리고 폴백에 달로, 마르티네즈, 델리에트, 마즈라위, 그다음에 오나나까지 위치를 하면서 수비 라인만 보면 이게 아약스인가 맨유가 싶어요.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아약스 그러네. 달로 빼고 다 아약스 출신 선수들이네요. 그리고 또 리버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자면 리버풀도 큰 변화가 없었고, 이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있죠. 이제 흐라벤베르의 3선 배치. 그리고 이제 라인업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전방에 조타, 이제 살라, 소보슬라이,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3선의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 그리고 수비 라인은 언제나 비슷한 라인업이죠.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골키퍼 알릭송이 위치한 거의 4-2-3-1, 4-2-2-2 이런 비슷한 대형을 갖췄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선발 라인업에는 지르크제이가 선발 출장하고 빼고는 크게 바뀌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뉴 쪽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르크제이가 선발 출장하긴 했는데 전술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르크지가 선발 출전하긴 했지만 저희가 나중에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마운트 움직임을 주문했다. 지르크지한테 그냥 사람만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지르크지 나오길래 조금 더 이제 공격수적인 움직임을 소화해 주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원래 지르크지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선수긴 하니까 지르크지한테 그런 역할을 요구를 했고, 결국 이번 경기도 좀 그 전 경기와 비슷하게 이제 4-2-4-0 이런 구조로 가지 않았나 싶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맨유를 좀 다뤘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과연 이 브라이튼 상대로 내려서는 게 맞나, 이런 제로투 선수를 들고 나오는 게 맞나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도 당연히 상대가 리버풀이라서 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수비 라인은 그렇게 높진 않았고 조금 더 공격보다는 조금 수비에 치중한 그런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네, 역시 또 이제 리버풀 상대로 지공보다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채택했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리버풀이 바보가 아니죠. 네. 당연히 이제 테너가 3년 동안 감독을 했는데 맨유에서 3년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축구를 했는지. 그래서 리버풀은 맨유의 선수비 후역습에 대비해서 4명 이상의 후방 자원을 대기를 시켰고,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슬롯볼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해드렸을 때도 이제 후방에 좀 많이 자원들을 넣으면서 그게 이제 역으로 공격 숫자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역습이나 아니면은 이제 빌드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점이 정말 잘 드러났던 경기인 것 같고, 그리고 선제골이 이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옵사이드로 상당히 빠른 시간 골도 나오고 하면서 시작부터 약간 맨유가 진짜 한 2-3분만 좋고 한 5분 이후로부터는 거의 그냥 리버풀에게 압도당했던 전반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맨유를 좀 최근에 보자면은 저는 좀 맨유가 굉장히 전반 초반이나 일단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하고 한 5분까지는 좀 좋아요. 5분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 전에서는 5분 안에 끝났지만 다른 경기를 살펴보자면 진짜 20분까지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초반. 근데 문제는 그 20분 이후에 맨유의 경기력 좀 많이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자면 좀 오버페이스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압박을 할 때 4명, 6명 말 끌어다서 압박을 하는데 그게 좀 전반 20분이나 20분 사람들이 이게 선수가 기계도 아니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압박을 진행하다 보면은 좀 선수들의 체력이 꺾이는 게 저는 25분, 30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경기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는 그냥 리버풀 선수들로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좀 아예 그냥 초반서부터 파해를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맨유가 사실 전술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과 비슷했고, 그래서 빌드업 형태도 테나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빌드업 형태를 만들면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본인들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카세미르 미스가 2번이나 나오게 되면서
뭐 전반전부터 거의 멸망하는 그런 그림으로 갔었죠. 네, 이제 후방 빌드업 시에 2-3이나 2-4, 3-3 등 뭐 이제 상대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빌드업 구조를 만들었지만 이제 좀 리버풀의 압박에 애를 먹었고 결국 패스미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좀 자신들의 진영에서 패스미스를 많이 냈죠, 맨유가. 특히 이제 카제미로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반전 2실점에 이제 패스미스나 이런 공을 뺏기면서 실점에 커다란 관여를 했고 특히 이제 전반전에만 턴오버 13번을 야 이거 실화인가? 어떻게 13번을 뺏길 수가 있지? 농구입니까? 농구? 아니 너 농구도 13번 13번 하면 바로 뺄 것 같은데. 농구도 40분에 그렇게 10몇 개가 힘들어요. 네. 제가 뭐 웨스트브룩 이런 선수 네. 보면은 11개더라고요. 많이 한 게. 특히 전반전에 이렇게 턴오버 13회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뭐 워스트 선수에 등극을 했고 특히 이제 첫 번째 실점,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위험 지역에서 패스 미스를 저지르면서 리버풀 선수들한테 공을 내줘 버렸고 그래서 실점을 했고 두 번째 실점 역시 디아즈한테 공을 뺏기면서 실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카세미로가 못한 게 맞죠? 당연히 네. 뭐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카세미로가 이렇게 턴오버를 13번 당하는 동안 그 시스템을 이제 방치한 그다음에 13번 뺏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도 좀 문제지. 이 시스템을 만든 감독도 좀 문제지 않을까요? 근데 카제미루가 원인이었다고 하기에는 이제 후반전에 네. 카제미루를 빼고 이제 이것도 좀 문제야. 04년생 유망주를 넣었다고. 03년생 콜리어를 넣었는데 이제 콜리어 선수가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좀 맨유가 실점은 한 점밖에 안 했습니다만 더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해결이 안 됐어요. 딱히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콜리어 선수를 오히려 또 이제 맥토미니 롤을 맡겨버리는 그런 아니 8번으로 계속 올린다니까. 이 양반은 중원에 6번이라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딱 중원 2명 8번 하고 둘 다 올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옆에 있는 마이누 선수마저 이제 실수를 했었죠. 실수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카제미루가 1차 원인이었겠지만 카제미루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원 전술에 문제가 있다는 셈이 오히려 드러난 셈이 됐죠. 물론 이제 후반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활용한 거는 이제 2대0으로 지고 있어서 뭐 그랬다 뭐라고 네. 뭐 어떻게든 이렇게 실드가 가능하긴 한데 근데 전반전에 이렇게 빌드업 체계부터 미스가 나왔고 사실 이전 경기들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어쨌든 좋은 이제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페나 감독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렇게 카세미로가 당연히 실수를 한 건 아쉽지만 그래서 근데 이런 카세미로의 실수가 테나 감독의 책임과 조금 연결된 부분이 있지 않나. 조금? 네. 저는 많이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후반전에 더 드러났던 거는 카제미루라서 오히려 이런 좀 덜한 거다. 오히려 덜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유가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오히려 카제미루가 물론 실수를 2번이나 해서 실점을 내줬지만 카제미루가 있어서 그나마 포백 뭐라도 됐었던 거다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있을 정도로 역시나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드러났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중원 전술을 바꾸지 않으면은 뭔가 테나가 이런 문제를 계속 겪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영입된 우가르테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근데 아까 제가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가르테라고 뭐 이거를 진짜 혼자 능력으로 막 다 풀어 로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제 뭐 그동안 이제 테나가 부르짖었던 대용 뭐 이런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도 좀 뭐가 달라질지 기대가 안 돼요. 사실 이런 선수를 영입이 됐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계속 중원이나 수비 사이의 공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리그 내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기동력이 좋고 그런 수비 복귀 능력이 좋은 우가르테가 온다고 그래도 우가르테가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도 그런 발밑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던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 와선 또 어떨까라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압박 강도는 사실 뭐 거칠기야 프랑스가 더 거칠겠지만 뭐 강도는 또 프리미어리가 높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하는 팀들의 그런 퀄리티들을 네. 상대해 봤을 때 오히려 프리미어리그가 더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상대 선수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우가르테가 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개선될 문제일까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테나우 자체에 전술적인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났던 뭐 경기였고 뭐 그 전술의 희생양이 또 카세미루가 되긴 했네요. 그리고 또 카제미루 선수가 좀 확실히 이번 시즌에 들어서기 전에 이제 좀 많이 내려왔다는 건 모두가 지난 알고 시즌에 있었고 조금 문제가 많았죠. 좀 많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 시즌 거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플랜드 제외된 선수인데
이런 점을 고려를 했다면은 테나가 이런 식으로 전술을 짰으면 안 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이제 감독이 이제 좀 선수의 단점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전술을 짜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카즈미로한테 가혹했다. 이런 이제 좀 떨어진 신체 능력을 이끌고 포백도 보여줘야 되지, 빌드업 시작 기점도 해줘야 되지, 공도 받고 돌아야 되지, 공격 가담도 해줘야 되지. 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가르테로 될 문제인지. 그래서 중원에 대한 결국 중원 선수들이 유기되는 문제를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단 대두됐고 그리고 그런 이제 빌드업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공격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스탯만 놓고 보면은 일단 후반전에 맨유가 꽤나 찬스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XG도 1위 넘게 기록을 했고 근데 이제 빅찬스 미스 이게 결국 한 3번 정도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기도 했고 슈팅도 뭐 6개나 때리면서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나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득점을 못 만들어낸 게 좀 결국에는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아요. 맨유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뭐 이게 결국 이제 분석 자체는 결정력이 아쉽다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결정력이 안 좋은 선수들이 겁나 많아가지고 그냥 선수들의 능력대로 뭔가 나온 게 아닌가? 사실 뭐 이번 그런 경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좀 레시포드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레시포드가 수비 가담이라는 점 좀 아쉬웠지만 결국 뭐 레시포드가 어찌저찌해서 기회 만든 게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지르크지한테 헤딩 올려주는 장면도 그렇고 크로스 올려주는 장면도 그렇고 결국 뭐 선수 기량으로 좀 만드는 모습이 많았는데 뭐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죠. 그런 점은 좀 많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공격 전술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윙포드나 이런 선수들이 좀 보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마드 디알로나 이런 선수들을 이번 경기에 안 썼거든요. 네. 후보로 교체 투입했지만 이런 선수들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맨유가 찬스를 못 만든 건 아니지만 찬스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네. 빌드업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게 문제였던 경기였다. 네. 이렇게 맨유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버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리버풀의 슬롯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첫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키에사가 영입이 됐지만 뭐 키에사 한 명으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작 전에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신인 감독 그리고 부족한 영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까고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 네, 심지어 이제 리그 3경기 동안 3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무실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고 그래서 수비적으로도 이제 후방에 숫자를 많이 둔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뭐 무실점이잖아. 빌드업에 숫자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는 혹시나 이제 빌드업 차단돼서 역습을 맞는 상황에서도 또 수비 숫자가 많다는 또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또 후방에 숫자를 많이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에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최근 슬롯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공격 숫자가 많아야 공격 전제가 잘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살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좀 무마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살라에 있는 존재가 살라가 온더볼도 괜찮은 선수지만 저는 오프더볼이나 아니면 이제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 생각을 해서 이제 저번 시즌 후반기 좀 살라가 그런 폭발적인 드리블이나 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런 유형으로 쓴다면은 살라도 롱런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 같아요. 솔직히 살라가 아니었으면 전 이런 전술을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공격 숫자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숫자 우위가 없어도 살라가 진짜 매직을 부려서 숫자 우위를 만들거나 아니면 동수에서도 어떻게 볼을 빼내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격 숫자가 부족해도 살라가 뭔가 만들어주고 이런 게 또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주변 선수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게 결국 슬롯볼의 약점 중에 하나가 공격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 근데 그런 점을 일단 시즌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면서 전술의 장점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슬롯볼이 놀라운 점인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지금 챔스 조가 좀 많이 빡세요. 이제 리버풀이 시드가 좀 낮아서 시드가 좀 낮아서 이게 결국에는 좀 많은 어려운 팀들 만나게 돼서 나중에 이제 경기 일정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 슬롯볼로 평가를 하자면은 좋은 점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은 최근의 리버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방에서 빌드업뿐만 아니라 뭐 이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부분에 있어서도 뭐 맨유가 사실 뭐 빌드업이 안 됐다 얘기를 드렸지만 맨유가 빌드업이 안 됐다는 거는 또 리버풀이 빌드업 방해 압박을 잘했다는 굉장히 거거든요. 잘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슬롯볼이 이제 플랜 A도 괜찮지만 저는 상대 전술에 대한 대응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맨유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자신이 플랜 A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해서 그런 점들을 잘 탈진했다는 점은 이제 슬롯 감독이 그냥 플랜 A만 고집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상대 전술에 대해 대응을 충분히 하고 그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는 좋은 감독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리버풀이 이번 시즌 우승을 정말 노려봐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진지한 기대가 되는 리버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흐라반베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리버풀의 스쿼드 기존에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이제 6번 자리 수비형 미드필더 누가 할 거냐. 뭐 지난 시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수비맨디 예. 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 미루다가 잔유를 선택을 네.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게 타격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슬롯 감독이 선수의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술의 그런 변화 그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그냥 이런 약점을 메꿨다는 게 사실 똑같은 그러니까 중원 라인업은 똑같은데 사실 지난 시즌은 이번 시즌이랑 빌드업 퀄리티가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저번 시즌은 이제 뭐 엔도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제 뭐 좋은 평가를 보여주기로 했던 엔도지만 이제 슬롯 감독이 원하는 그런 6번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도가 막 이적한다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 수비 맨디 선수가 잔류하게 되면서 6번 역입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번 시즌 6번으로 선택받은 선수가 물론 메갈리서 선수 있었지만 흐라벤베르 네. 이 선수 재발견이에요. 뭐 일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해봤을 때 뭐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오히려 또 아약스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메짤라나 그렇죠. 공격적으로 확인할 수 공격적인 역할로 각광을 받은 선수인데 그 낮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잘하게 될 줄은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수의 재발견을 슬롯이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흐라반베르가 하는 역할이 6번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메갈리스터랑 같이 좀 투볼란트 형태로 좀 서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선수의 장점을 정말 그 좀 위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점을 좀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흐라벤베르 선수가 좀 피지컬적이나 이런 면이 좋은 편이니까 그런 점을 살려서 이제 상대 경합이나 이런 데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다리가 긴 선수라 이런 공이나 이런 탈취 과정에 있어서 좋은 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장점을 좀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전직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제 선수한테 맡기면서 뭔가 이제 전형적인 6번보다는 이제 공수 완성하게 활동을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주문을 한 게 흐라벤베르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수한테 이렇게 막 그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시즌 초반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슬롯 이 사람 선수 발굴도 좀 괜찮은데 라는 좋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흐라벤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이제 서 있긴 하지만 사실 역할 자체는 위로도 많이 올라가고 활동량도 되게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자율성도 좀 공격에서 부여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전통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이제 뭔가 중원의 한 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해결책을 또 찾을 수 있는지 슬롯이 하나의 답을 또 제시해 준 것 같고 진짜 선수도 똑같은 선수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진짜 축구가 감독 노름이다 이런 걸 또 한 번 또 슬롯이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나. 네, 정말 맨유의 테나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테나는 이제 같은 선수라도 이제 카세미루를 좀 폼 살아났다고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기다가 세망한 반면 그러니까 중원에 6위를 한 반면 이 선수 이제 이 감독은 이제 흐라벤베르한테 맞는 역할을 주면서 올바른 옷을 입혀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겠다는 점 고려를 해본다면은 정말 감독이라는 거는 선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살리는 걸로 가야지 자기 전술에 선수를 껴 맞추면은 트러블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만드는 최근 경기입니다. 그래서 슬롯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 그다음에 테나 감독은 조금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 테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인데 아, 사우스햄튼한테도 이게 뭐가 뭐 무승부를 하거나 지거나 그런 거는 이건 사실 진짜 비상이거든요. 사우스햄튼은 리그 2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리그 19위를 달리고 있고 리그 1득점밖에 없는 네. 3패 팀이기 때문에 이 팀한테 진다, 비긴다, 심지어 이겨도 이제 진땀승을 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비판 여론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겨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도 시원하게 못 어떻게 이기면은 이기느냐. 예.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점에 따라서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당연히 테나가 그 다음 경기는 우가르테 이런 선수를 쓰면서 저는 네. 위기는 극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것도 이제 한두 경기겠죠. 당연히 이제 똑같은 다른 선수로 전술을 쓰지만 문제가 드러나겠고 이게 이제 챔스는 안 가는구나. 어떻게 이제 유로파 가죠. 유로파를 병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선수의 체력 문제나 이런 게 좀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이게 테나가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맨유 입장에서는 더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썩은 종양은 지금 미리 잘라놔야 된다. 그래서 테나의 경질은 빨리 시급히 결정돼야 되는 그래서 문제라고 진짜 생각은 해요. 뭐 사실 이게 3경기밖에 안 해서 벌써 이제 경질 뭐 재계약한 감독한테 그러긴 좀 그런데 그렇지.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실 이번 시즌에 메뉴가 보강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보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문제가 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뭐 부상 문제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라인업이 저는 베스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자리 정도 빼고는. 이제 뭐 네. 요로 레니 요로 아니면 이제 중원 윙에 뭐 새로운 선수가 추가되거나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테나 감독이 이게 뭐 리그 첫 번째 시즌도 아니고 세 번째 시즌 리그 세 번째 시즌에 이미 위기를 그러니까 경질 위기를 한번 겪었던 상황인데 이런 충격 요법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이네오스나 레클리프 이런 모든 그쪽에서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다. 사실 유임이라는 선택 저는 그냥 생각을 할 때 유임이라는 선택지를 했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계약도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다음 시즌까지 계약 기간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더 늘어난 네. 상태죠. 그래서 이게 테나 유임을 하고 1조를 때려박을 바에 다른 감독을 선임을 하고 1조를 때려박았으면 좀 시즌 초반의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테나는 본인이 빨리 각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의 알력으로 어떻게 감독 사람 자체 변화가 있든. 근데 3년 동안 한 걸로 봐서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메뉴가 그동안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테나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내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3년 차에 이렇게 4-2-4-0 하면서 수비나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진짜 만약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도 이런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제 나가도 할 말이 없다. 와 진짜 이 팀 상대로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온다? 이거는 뭐 물론 이 사우스햄튼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리그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우스햄튼이지만 사실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가위가위보를 할 때 주먹과 볼을 내지만 이제 가끔 주먹이 볼을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먹에 이제 팀의 클래스 차이가 나면은 그냥 클래스 찍어 누르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번 시즌이나 저저번 시즌 맨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좀 한 체급 낮은 팀들한테 굉장히 고전을 많이 겪었던 맨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확실히 다음 경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 사우스햄튼 그래서 저희 아마 중계할 것 같은데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노스웨스트 더비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챔피언스 리그 또 대진 추첨이 됐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조추첨이 아니라 이제 대진 추첨 형식이기 때문에 각 팀마다 이제 리그 일정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좀 추첨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살펴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기가 너무 많고 사실 지금 6팀인가요? 36팀의 모든 대진 상황은 말로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어떤 형식으로 일단 대진이 되는지를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는 건 조금 이제 특이한 팀들, 뭐 어려운 일정이나 아니면 조금 쉬운 일정이나 이런 거 걸린 팀들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가 있고 이제 각 포트에서 두 팀씩을 상대하는 형태가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홈앤어웨이도 나눠져 있고요. 홈앤어웨이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1포트 팀인데 누굴 뽑게 됐다 이러면은 1포트에서 두 팀을 홈앤어웨이로 뽑고 똑같은 방식으로 2포트에서 홈앤어웨이 두 팀 뽑고 그래서 3, 4포트 이렇게 가서 총
이제 한 팀 입장에서는 8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 수도 2경기 늘어났고 날 만나는 팀도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팀으로. 또 주요 사항을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지옥의 수요일 시간대를 수요일 네. 새벽, 목요일 새벽. 이렇게 수요일 새벽, 네. 목요일 새벽에 있었는데 금요일 새벽에 경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수가 많아졌으니까요. 네, 경기 수가 많아졌지만 이제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독점 주간이라 가지고 그 주는 챔피언스리그만 하는 주간이 있고요. 아까 유로파랑 같이 안 하는군요. 네. 뭐 그거 일단 유로파 주간이 있겠죠, 따로. 네. 어쨌든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주간에는 이렇게 금요일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그러면 이제 경기 수가 많아서 좋은 일이겠지만 금요일 새벽에 경기에 배정되는 팀들은 그러면은 문제가 금요일에 하고 생길 수 있다? 일요일에 하고 물론 유로파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조정을 유로파 리그 해주겠지만. 나가는 팀들이 기존에 그런 문제를 겪긴 했지만 사실 챔피언스 리그는 그래도 그나마 좀 여유롭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 더 쉴 수 더 있었으니까 쉴수 있기 옛날 때문에.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번 시즌에는 만약에 운이 좀 없으면은 금요일 경기 많이 배정받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팀들이. 네, 금요일에 배정받고 막 일요일에 경기를 배정받는다 이러면은 이틀 반 정도 쉬고 하는 거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2경기 더 늘어나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이번 시즌 챔스의 좀 특징 같아요. 저번 네. 시즌 볼 수 없었던. 뭐 그리고 이제 이 리그 스테이지에서는 또 상대는 이제 각각 다른 상대를 만나지만 결국 순위는 같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1등부터 8등까지는 이제 16강 직행, 그리고 8등부터 뭐 16등까지 뭐 8등부터 16 23 네. 12등인가 그게? 24등. 그러니까 맞아요. 1등부터 12등까지가 진출이죠. 그리고 13등부터 20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어쨌든 네. 그래서 일부는 바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하고 그리고 일부는 플레이오프.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9등부터 네. 24등까지가 네.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돼요. 1등부터 8등까지가 16강에 그렇죠. 진출을 네. 하고 9등부터 24등까지는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로 가서 이게 두 팀끼리 시드를 맺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전은 이제 더 순위가 높은 음. 팀의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팀이 이제 그 위에 진출해 있던 8개 팀과 붙는 거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기존 챔피언스리그 방식보다 4경기가 늘어나는. 네, 플레이오프까지 하게 된다. 네. 아,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박싱데이 주간에 또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분데스리가나 이런 경우는 휴식기에 겨울 휴식기가 있는데 그 겨울 휴식기 경기가 추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것 또한 진짜 변수다. 이거 걸리면 이제 재수가 그리고 없어진다. 사실 이 36개 팀이 있기 때문에 1등부터 8등 이 순위 들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당연하죠. 1포트에 들었다고 해도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대진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1포트의 팀이라 해도 이제 1포트에 맞붙을 두 팀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렵죠. 그래서 1포트라고 뭐 다 갈 수 있는 것도 갈 수 아니고 있는 팀 것도 수가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럼 진짜 네. 대진운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점에 의해서. 그다음에 자. 또 누구를 홈에서 만나고 누구를 원정에서 만나고 이런 당연하죠. 것도 또 중요하고요. 당연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6차전, 8차전이지 이제. 네. 8차전 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리그 스테이지고 많은 팀들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되면은 경우의 수가 엄청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는 이제 모든 팀이 다 같은 경기에 치르게 되고 그러니까 몇 개를 하는 거야 경기를 18개를 해야 돼. 순위가 이제 1등부터 36위까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 FM 작품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그 마지막 경기에 이제 누가 한 골 넣고나에 따라 순위가 합니다. 그래서 순실력으로 내가 지금 바뀌기 넣어야 때문에. 되는지 아니면 수비를 해야 되는지도 이거 진짜 헷갈리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작품으로 미리 적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중구난방 챔스 형식이야라고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주요 순위가 갈리는 경기에서는 이게 옆에 이 타구장 스코어 한 대여섯 개 띄워놓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마지막 라운드까지 중요한 챔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미리 확정 짓고 로테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거의 이제 맨 위에 팀들이나 가능할 것 같고 맨 위에 팀들도 1등부터 8등까지가 진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미리 5승, 6승 박는 이상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로테를 돌렸다가 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면 그 다음 경기 또 이제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챔스가 이게 저 이번에 바뀐 챔스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니, 뭐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경기수 늘어나고 이런 건 좋은데 근데 좀 많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가독성이 좀 네네, 떨어진다는 맞아요. 게 예를 들어 이번 주 추천만 봐도 원래 주 추천 나오면은 딱 A조, 뭐 B조 누가 네. 죽음의 조 아니면 뭐 아, 누가 맞아요. 꼴조 해가지고 뭐 그냥 착착착착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36개 그러니까 다 봐야 돼. 발표도 이게 4장을 넘겨야 돼요. 일단 1포트 그러니까 발표 1포트 자체도 보고. 1포트 대진이 어떤지 2포트 대진이 어떤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좀 보기도 어렵고 좀 보고 이제 누가 좀 잘 됐는지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직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게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경기 가면은 진짜 전문가들도 예측이 힘들 만큼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경기 수가 늘어나는 거야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빅매치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챔피언스리그의 약간의 좀 초반의 문제라 생각을 했던 게 거리는 경기가 많긴 조별리그 했죠. 초반 단계에서 이제 뭐 빅팀 두 팀끼리 거의 맞붙는 거 음. 빼고는 뭔가 좀 저희가 뭐 주요 매치라고 부를 만한 게 딱히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저번 시즌 이제 도르트문트, 뉴캐슬, 파리 생제르맹, AC 밀란이 있었던 그런 죽음의 조가 가끔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거를 제외를 한다면 뭔가 그 이제 전반기라고 그러죠. 전반기에 딱히 큰 매치업이 없었다는 게 챔피언스리그의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반기에 좀 빅매치들이 여러 개 생겨났다는 점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나쁜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가독성이 굉장히 안 좋고 진짜 너무 파악하기가 어려요 뭔가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일정이 좀 1주차 2주차 이렇게 가면서 그 전에야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써놓지 않으면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큰 그게 불편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다 살펴보진 못하고 이제 네. 일부 좀 주요한 어려운 대진을 뽑은 네. 팀 정도. 그런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일단 어려운 대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런 대진을 뽑을 팀을 좀 보면 이제 처음엔 파리 생제르맹이네요. 1포트에. 네. 파리 생제르맹은 좀 어려운 대진을 뽑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맨시티 홈, 미넨 원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아스날 원정, PSV 홈, 짤츠부르크 원정, 지로나 홈, 슈투트라트 원정입니다. 그냥 1, 2, 3, 4 포트에서 그냥 와. 어려운 팀들만 저희가 뽑았어요. 뭐 일단은 1, 2포트야 당연히 어려운 팀들만 있는 게 당연한데 일단 저는 4포트가 일단 지로나랑 슈투트가르트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어려운 팀만 뽑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포트에서 저는 아스날 원정 이거 뽑은 아 거 그렇네. 굉장히 네. 진짜 아스날 이런 팀들은 진짜 안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네. 솔직히 저는 네. 아스날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저는 1등부터 8등까지 걱정 안 해도 될 팀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팀인데 이 팀을 2포트에서 뽑고 그것도 그리고 원정. 특히 짤츠부르크 원정 이런 거 굉장한 그런 거거든요. 변수가 있을 만한 원정이고 아까도 4포트에서 지로나 슈투트가르트.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약간 변방 리그에 좀 쉬운 팀들이 들어가야 되는 4포트인데 네. 이게 또 지로나나 슈투트가르트나 기존에 뭐 챔피언스리그 뭐 이런 유럽 대항전 나온 기록이 없어가지고 이제 4포트로 밀려난 건데 좀 운이 없죠 이건. 운이 네.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말 대진인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은.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빅매치를 많이 치르는 건 좋겠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 좀- 근데 여기 진출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정도 대진이면은 1등부터 8등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말 저희가 말한 소위 막 6승 네. 정도가 저는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6승 1무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6승을 거둘 수 있을까? 맨시티, 미넨, 아스날 와, 쉽지 이거 않다고 진짜 생각을 해서 이거 한 4승 정도만 해도 이거 잘한 것 이거는 같은데. 하늘의 억가 네. 같습니다. 와 진짜 하늘의 억가를 받은 PSG인데 어떻게 뭐 잘 뚫어낼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리버풀이네요. 리버풀도 정말 쉽지 않아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 홈, 라이프치 원정, 레버쿠젠 홈, 밀란 원정, 릴 홈, PSV 원정, 볼로냐 홈, 지로나 원정입니다. 뭐 이번 시즌에는 4포트에 좀 이상한 팀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사포트에 이제 좀 볼로냐, 지로냐, 슈투트가르트, 브레스트 이런 좀 그동안 유럽 대회 나오지 네. 않았던 팀들이 있었는데 이게 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사포트에 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재앙이죠 이건 진짜. 사포트에서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특히 시즌에도 빌라도 있고. 지난 시즌에도 이제 뉴캐슬이 그 죽음의 조에 들어간 게 4포트에서 사포트여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좀 그동안 대륙대의 모습을 비치지 않는 팀들이 사포트에 배치가 됐고 심지어 이런 좀 다크호스 팀들이라는 게 비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팀들을 이제 줄줄이 뽑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막. 그래서 리버풀도 어제 쉬운 경기가 한 개도 없네요 진짜. 네.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안필드 상대를 네.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한테 약했다는 점을 생각을 네. 해본다면 좀 당연히 부담스러운 대진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슬롯 감독의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한계가 드러난다면 만약에 이런 대진이 지속되는 와중에 주전 멤버로 계속 간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롯데를 돌릴 만한 경기도 거의 진짜 없기 롯데를 때문에 돌릴 만한 경기가 없어요. 진짜 리버풀은 또 하늘의 억가를 맞았습니다. 이거 호날두가 뽑았죠. 그렇죠. 신두영 이제 기계 근데 이번에는 조추첨이 공을 뽑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계가 이제 뽑아주죠. 100% 컴퓨터 추첨으로 뽑아서 이제 좀 호날두가 이제 앞에 있는 버튼 같은 걸 누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근데 좀 지루해하더라고요. 30 아까 똑같은 작업을 36번 해봐.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호날두가 뽑아둔 대진으로 인하면은 리버풀은 좀 굉장히 나쁜 대진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라이프리치네요. 라이프치가 와 여기가 진짜 최악인 것 같은데. 라이프치가 1시드인데 네. 1시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라이프치가 1포트 팀이지만 어떤 팀을 상대해서 살펴보면은 리버풀 홈, 인테르 원정, 유벤투스 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스포르팅 홈, 셀틱 원정, 빌라 홈, 슈투름 그라츠 원정입니다. 와 여기는 뭐 슈트른그라츠가 그나마 조금 약한 팀이긴 한데. 근데 슈투름 그라츠 원정 이런 거 저는 함정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런 팀들이 굉장히 빡세죠. 변방 리그 팀 원정 이런 게 정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기 중 하나거든요. 뭐 그리고 셀틱 원정도 어려운 경기가 될 거고 뭐 네. 스포르팅도 재정 문제가 있어서 좀 약해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잘하는 팀이고요. 근데 빌라 뽑은 거. 아 그다음에 특히 사포트 빌다. 사포트 아스톤 빌라 뽑은 거 굉장히 좀 안 좋은 대진 같고. 그리고 인테르 원정도 힘들고. 예, 유벤투스 뽑은 그러니까 것까지. 이 시스템상에서는 1포트라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포트라서 해서 좋은 점은 별로 없어. 있지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기존에 비하면 사실 메리트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 진짜 메리트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존에 좀 1시드 받는 게 중요하긴 했거든요. 네, 심지어 제가 어려운 대진을 뽑은 팀들이 다 1시드 팀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한 팀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뭐 라이프리치도 사실 이 정도면은 진짜 1등부터 8등은 넘감센심이고 거의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돼. 라이프리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팀은 레알 마드리드네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도르트문트 홈, 리버풀 원정, 밀란 홈, 아탈란타 원정, 짤츠부르크 홈, 릴 원정, 슈투트라트 홈, 브레스트 원정입니다. 와 이거. 근데 레알은 어렵게 뽑았지만 뭔가 무난하게 갈 것 같은 근데 느낌이긴 해요. 팀이 좀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팀들이 확실히 네. 좀 어렵죠. 이 포트에서 세리에 팀들을 뽑았고 3포트에서 짤츠부르크 릴 그리고 4포트에서 특히 4포트가 슈투트라트 홈, 브레스트 원정 뽑은 게 좀 피해야 될 팀들을 뽑은 것 같은 느낌이라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고려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네. 같은데 뭔가 좀 1등부터 8등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대진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라는 리버풀 생각이 드는 건 원정 사실이에요. 이런 데서 뭐 미끄러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근데 뭐 네. 리버풀이 사실 레알 마드리드한테 그동안은 음. 좀 많이 약한 모습이어서 사실 걱정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슬롯이라도 다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아예 그냥 다른 팀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팀들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쉬운 팀들 중에는 이게 약간 3, 4포트를 좀 잘 뽑은 팀들. 네, 그러니까 3, 4포트를 잘 뽑은 팀을 좀 여긴 안 적었지만 살펴보면은 맨시티가 일단 있겠죠. 뭐 일단은 진짜 그냥 주요 리그 팀을 3, 4포트에 안 만났나 이거 그러니까 이러면 거의 좋은 대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맨시티를 어차피 살펴보자면 뭐 1, 2, 3, 4포트 다 만나야 되긴 하거든요. 네, 네. 맨시티는 파리 생제르맹 클럽 브리에가 그리고 네. 맞네요. 네. 그다음에 유벤투스, 페에노르트, 스포르팅, 스파르타 프라, 슬라비아 브라티슬라바를 뽑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뽑았대? 4포트에 정말 최악체의 네. 두 팀들만 뽑았어요. 그리고 1포트도 사실 파리 정도 제외하고는 잘 뽑은 거고. 네. 인테르가 있긴 하네요. 아, 네. 파리 인테르. 인테르가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파리 다른 인테르 팀들을 빼면,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좀 해볼 만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대라고 말할 만한 게 인테르,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밖에 없어요. 네. 특히 이 포트에서 클럽 브리에 뽑은 게 베스트. 그러니까 것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2포트지만 클럽 브리에를 이제 만나는 팀도 있고 뭐 예를 들어 AC 밀란 원정 막 이렇게 가는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4포트에서 뭐 진짜 슬라비아 프라, 스파르타 프라 뭐 이런
팀들 만나는 팀도 있고 근데 반면에 막 아스톤빌라 원정 가는 팀도 있고 이렇게 진짜 대진에 따라서 한 경기의 무게감이 엄청 달라지는 그렇죠. 이제 호날두의 네.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어디로? 그러니까 거의 이거 진짜 대진 따라 좀 진짜 많이 갈릴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이제 다음 대진을 살펴보자면 제가 거기다 안 적었는데 네. 바이에른 뮌헨은 1포트에서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를 만나고 근데 2포트부터 꿀대진이에요. 벤피카 샤흐타르 디나모 자그레브 페예노르트 슬라비아 브라티슬라바 아스톤 빌라입니다. 야, 뭐 빌라를 뽑긴 했지만 빌라를 뽑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제 음. 좀 같은 체급에 있는 팀들이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밖에 없어서 수월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뀐 시스템이 와, 경기 수도 많아지고 빅매치도 많아지는 건 좋지만 약간 조금 운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네. 대진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대진표를 잘못 맞으면 진짜 하늘의 억가를 진짜 하늘의 억가를 맞는 대진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리버풀 같은 팀이 좀 어떻게 헤쳐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저는 파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건 진짜 억가다. 파리 리버풀. 파리는 진짜 억가다. 이 포트에서 아틀레티코 아스날 뽑는다고? 야,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려운 대진을 받는 팀들과 쉬운 대진을 받을 팀들 뭐 갈릴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리그 경기는 많으니까 뭐 경기를 치르면서 좀 경쟁은 좀 확실히 치열해질 것 같고 경기 수는 뭐 4경기나 늘어났으니까 지금 뭐 최대로 보자면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챔피언스리그를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즐길 수 있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봐야 적응이 되겠죠. 네. 어떻게든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쭉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든 개정을 해놨으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 챔피언스리그 방식으로 알고 있는 그 이제 8 곱하기 4 32개 네. 조별리그 방식도 처음 도입됐을 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고 해요. 아 저게 뭐냐?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보고 있었던 만큼 이것도 상식이 네.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 또 마지막 경기 보는 재미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진짜 한 경기 한 골 넣고 야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경기가 네. 동시에 돌아가니까 그것도 참 18 18. 와 18경기 동시에 봐야 돼? 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밑에 이제 화면 같은 거 띄워주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누가 골 넣었다 이렇게 1분마다 계속 나올 것 같아. 1분마다. 난 그 경기 이제 중계 배치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해요. 네. 스포티비가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스포티비가 근데 이번 아마 시즌 그냥 많은 중계진이 좀 빠져나와서 이걸 어떻게 중계를 하게 될지 뭐 몇 경기만 하고 그냥 그렇죠. 다 영어 중계 돌리지 않을까요? 영어 중계나 이제 밑에 뭐 동시 중계 이런 거 하겠죠. 궁금하네요. 이거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될까? 마지막 라운드. 18개이기 때문에 중계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네. 지금 한 골 넣고 7등이 됐는데 9등이 됐고 갑자기 8등이 됐고 그러네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좀 사이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열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챔피언스리그. 네. 자, 그러면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는 다시 물러가고 목요일 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목요일 날은 A 매치가 또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맞네요. 저희가 또 경기 중계까지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응원은 뭐 딱히 안 되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맞네. 목요일 날 네, A 매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A 매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날 중계, 그다음에 저희가 주말에 사우스햄튼 또 맨유 경기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고요. 자, 목요일 팀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